다들 그 디자인 띵킹이란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디자인 띵킹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어떻게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그 디자인 띵킹과 로컬 혁신의 이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먼저 디자인 띵킹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 띵킹의 접근 방식 중에서 특히 지역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 전략 세 가지를 소개드리고 로컬숍 활성화 전략으로 강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디자인 띵킹이 무엇이길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띵킹의 개념입니다. 디자인 띵킹이란 간단히 말해서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성문화 구조화 일반화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식 체계입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 불편, 그리고 욕구,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니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니즈가 디자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온 것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자,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이 디자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프로세스 모델인데요. 이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 니즈를 알아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발산적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니즈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니즈가 중요한지를 논리적 수렴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는 그런 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발산 수렴을 반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가장 임팩트가 있을지 바로 그 문제를 정교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다이아몬드의 끝단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의된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 아이디어들을 창의적으로 발산하고 또 논리적으로 수렴해서 최종 해법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또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테스팅 해보는 이런 발전적인 반복을 통해서 최종 해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만족할 만한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필요한 단계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을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이터레이션, 즉 발전적 반복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띵킹은 이런 전통적인 그 디자인 결과물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 시작돼서 기업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를 디자인하는, 즉 디자인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비즈니스 해법인데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책 개발, 사회 문제 해결, 또 지역 활성화 이런 공공 영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디자인 띵킹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수상 직속 기관으로 이런 폴러시 랩이라는 디자인 띵킹 기반의
정책 개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보이시죠?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기구를 하루빨리 발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활성화에는 디자인 띵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오늘 궁금한 점이죠.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얹어서 방법론적인 면도 살짝 엿보실 수 있도록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론 설계하기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나 상인 등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 오세요 하면 안 옵니다. 절대 안 오죠. 와도 소수의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또 와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다양한 수혜자들의 심층적인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킬까에 대한 방법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참여의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여의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그 주민 간담회 같은 이런 대부분의 참여는 요 시점, 즉 주요 의사 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승인 절차식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미 위에서 내려버린 이 결정이 주민들이나 수혜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인가를 알 도리가 없고 그냥 이 결정 자체가 어떻다 하는 정도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앞단에서 이 퍼지 프론트 엔드라고 불리는 가장 앞단에 기획의 가장 앞단에서 이 탐색 단계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참여 성향이 강한 소수뿐만이 아니라 관심 없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수면 아래에 있잖아요. 이 참여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의견만 듣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참여 방법론 설계는 참여에 적극적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정책 문제나 공공 이슈에 좀 무관심한 이런 다수 성향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참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과 니즈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려면 이런 뭐 개인적 관심사라든가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참여 동기는 극대화하고 또 참여를 꺼리는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그 제약 조건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참여 방법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다양한 맥락과 목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각색해서 지역 활성화의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참여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그런 툴kit들, 이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자극물들, 툴kit들을 설계해야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려야 좀 더 와닿으실 텐데 주민 참여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여러 연구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그냥 딱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툴kit들을 자체 개발해서 연구에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이 예시는 저희 연구실에서 LH공사가 발주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개발한 우리 동네 생각함이라는 장치인데 이게 함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참여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아주 흥미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편의점에 들락날락하거나 아니면 이 길을 오갈 때 보시면 이 귀여운 다람쥐 한 마리가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귀여운 다람쥐 한 마리가
자, 이리 와보세요라고 이제 손짓을 합니다.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을의 행사나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고 또 손쉽게 화면 주위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딱 2개고요. 근데 이 매주 질문이 바뀌면서 심지어는 다음번 질문을 기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궁금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티저 무비 같은 방식을 사용한 거죠. 실제로 한 2-3주간에 걸쳐서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이 장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치 딱 하나만 설치했는데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상점 내 외부나 또 어차피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 이런 버스 정류장, 또 여유롭게 산책하는 이런 공원, 이런 곳에도 설치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 개입 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자극물로 뭐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참여 동기는 극대화하고 또 아주 손쉽고 재미있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제약은 최소화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에 무관심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단순한 의견을 듣는 참여 방법이지만 정책 아이디어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인터랙션을 요하는 개입 장치도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하고서 저희도 그런 걸 설계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가 뭐냐를 정해야 됩니다. 자, 니즈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니즈 데이터를 어떠한 관점으로 분류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를 어떤 틀에 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즈 데이터를 늘상 그냥 해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류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 니즈를 뭐 대상이나 분야에 따라서 노인 정책, 뭐 주거 정책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역 활성화 맥락에서 상점에 대한 니즈를 업종 업태 뭐 이런 데 따라서 분류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책이나 지역 활성화 같은 사회적인 문제는 복잡 다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또 계속 변화해가는 성질로 인해서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wicked problem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은 전통적인 기준으로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나의 틀에 우겨 넣으면 놓치는 부분이 막 흘러 넘쳐서 놓치는 부분이 많게 되는데, 사실은 종종 이 놓치는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그 디자인 전략 연구실에서 2019년에 대전 유성구청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서 디자인 띵킹 접근법으로 문제를 정의한 사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가치 비교 워크숍, 뭐 페이스북 캠페인, 뭐 정책 아이디어 워크숍, 스토리텔링 워크숍,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을 설계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얻은 니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니즈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재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뭐 무기력증, 뭐 걱정, 불안, 또 막연함, 또 뭐 가치 갈등 뭐 이런 게 있었고, 외재적으로는 뭐 사회적인 압박감, 그리고 뭐 지원 방식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통적인 틀에 담을까요? 이 중 어떤 문제를 고용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교육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보건 의료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니즈야말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생생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야라고 치부하고 무시해버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자리 정책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그냥 일자리 수 그런 위주의 고용 정책이 나오기 십상일 텐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말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런 발견된 니즈를 그런 전통적인 정책 분야로 나누는 대신에 먼저 이들의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테마로 구축하고 다듬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적성 탐색할 시간 및 심리적 여유가 부족하다. 또 직업적 비전과 목표 없이 취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 이렇게 다듬었고요. 또 이런 정의된 문제, 즉 정책 테마들을 기존 정책 분야에 매핑해 보면 이런 각각의 문제들을 기존의 정책 분야에 매핑해 보면 하나의 문제가 다수의 정책 분야에 걸쳐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실행하려면 문제가 걸쳐 있는 이런 각 분야의 전문성과 또 실행기관의 조직 구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부서 간 협업이나 프로젝트별 TF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리라 봅니다. 자, 저희는 다시 이런 것들을 6개의 정책 목표로 재설정하였고 이 6개의 정책 과제가 도약을 위한 3개의 뜀틀, 즉 일자리, 자기돌봄, 여가라는 그 뜀틀에 매핑돼서 이런 구조 하에 총 24개의 정책 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히 수혜자 니즈 중심적인 데이터 분류 기준과 문제 정의는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공급자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지역 활성화 사업과 도시 재생의 효과가 진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정책 입안자들, 뭐 행정실무자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야 이거 진짜 신선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정책 대상인 청년들 자신이 최종 발표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필요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수혜자의 니즈와 문제에서 시작해서 최적의 그리고 맞춤화된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디자인 띵킹의 전문성 중 하나입니다. 자, 효과적인 참여로 니즈를 찾아내고 참여를 설계해서 니즈를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혜자 중심적으로 핵심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 발전적으로 해법을 창출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법이 좋아도 애초에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문제가 잘 정의되어도 해법이 효과가 없으면 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자인 띵킹에서는 어떻게 해법을 창출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 디자인의 창의성과 프라그마틱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특징을 10분 활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법 창출 단계는 아까 보였던 이 더블 다이아몬드의 두 번째 다이아몬드, 즉 개발과 제시 단계인데요. 디자인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참여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특히 정책이나 지역 활성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는 참여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 창출 부분에서 지역 활성화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갈등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이해관계나 관점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발생하게 되죠.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뭐 다 아시는 예시지만 카풀이라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을 때 전통적인 택시 산업과 커다란 갈등을 빚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데 매우 큰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는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그때 이제 타다들은 사업을 접었지만 요즘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탈적인 그런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서 많은 그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기업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디자인 띵킹으로 상호 간 핵심 니즈와 또 그런 근원적 관심사를 토대로 최대 교집합을 찾아서 상생 발전을 위한 정교한 윈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관점의 차이가 이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다양한 관심사와 니즈를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한 관점을 모으는 작업은 효과적인 해법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에 오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공구상과 또 소규모 공작소 등 소공인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정동을 관할하는 대덕구에서는 청년들과 소공인들의 창업과 또 재창업을 지원해서 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 디자인 전략 연구실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여 방법론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정동의 소공인, 청년, 주민, 또 행정 실무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니즈를 수집하고 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돕는 프로세스와 툴킷 형태의 참여적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니즈 마이닝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창업 전문가를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용역을 맡겨서 범용적인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일회성에 그침으로 해서 지역에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니즈를 바탕으로 창업 수요의 특성과 요건을 파악하고 또 적용 가능한 해법 탐색을 발전적으로 반복하고 이를 정리해서 실효성뿐만 아니라 이 오정동에 특화된 그런 창업 지원 테마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를 가운데다 놓고 배우기, 사업화하기, 알리기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작자의 제품 설계 참여 지원이라든가 소공인의 마케팅 자산 발굴 및 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청년들의 이해 부족, 또 청년 소공인 매칭 비효율, 또 소공인들의 동기 부족 때문에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정의되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목표와 비전에 비해서 연구기관과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제 정의와 해법 창출을 위한 참여 방법론 설계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점의 차이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관점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관점과 각각 다른 니즈들을 모아서 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상생적 해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이 디자인 띵킹의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 띵킹으로 어떻게 로컬 혁신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활성화 전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 띵킹의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이 지역 활성화 쪽으로 접근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디자인 띵킹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의 첫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중심 활성화, 세 번째는 주민 참여적 활성화입니다. 이 각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입니다. 이 예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재생의 미명하에 전혀 다른 지역에 막 비슷비슷하게 그려진 벽화마을이 많죠. 이런 벽화마을들은 종종 공동체 구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자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단순 모방하고 그대로 이식하는 형태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살리거나 니즈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솔루션이 개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특색과 자원, 또 공동체의 구성 등을 고려해서 거주자, 상인, 사업가, 사업자 등 이런 지역 기반 중심의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의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획일적인 모델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여기저기 이식한다면 공동체에 뿌리를 둔 특정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의 연속성과 상관없는 그런 단절적이고 이질적인 그런 옷이 지역에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주 온 김에 어제 배드라디오 그 대표님 인터뷰했는데요. 그분도 사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한 도시 재생은 공동체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재개발의 폐해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속성과 문화를 포기한 대신에 경제적 실리와 현대적인 편리성 또 깔끔한 환경 등을 얻은 재개발에 비해서 오히려 더 못한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포기한 그냥 낙후된 지역 그런 꼴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특성에 기반한 자생적 발전은 지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입니다. 자, 공동체 중심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콘텐츠가 중요하겠죠. 지역의 문화 개성을 잘 발현하고 또 지역의 가용 자원을 결집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고 또 그것을 구동할 콘텐츠와 서비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적절한 규모와 형태의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최근 실패 사례로 유명해진 대전의 청년구단 다 들어보셨죠? 이게 대표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사업입니다. 대전시가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일단 시장 건물의 2층에다가 공간부터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청년 창업을 위해서 식당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시장 건물 2층에 왜 식당가가 들어서야 되는지, 이 식당가를 왜 또 청년들이 운영해야 되는지, 청년 창업을 왜 요식업으로 통일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진행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애초에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알아보기는 했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오정동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제 하는 니즈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콘텐츠 중심적 또 공동체 중심적으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지어주고 떠나면 얼마 안 돼서 황폐화돼 버리는 그런 방식의 지역 활성화 사업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를 위한 활성화입니다. 아까 그 참여 방법 설계하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알아보고 이에 기반한 해법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간담회를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니즈 마이닝 워크숍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아래 사진은 2018년 유성구 청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런 스토리텔링 북이라고 이런 툴킷을 활용해서 니즈 마이닝을 했던 사례입니다. 기획 단계 앞단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 및 니즈 그리고 지역 및 공동체 문화자원 또 경제적 생태계 등을 적절한 참여 방법론으로 알아내고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뒷단에서 주민 간담회를 하더라도 훨씬 더 공동체 효익이 높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데요.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다루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그 한 예시로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의 핵심을 이루는 로컬숍 활성화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강연을 맺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디자인 경영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물인 DMR 리뷰라는 저널에 이 주제를 연구하는 저희 제자 여기 앉아 있는 우은지 박사과정과 제가 같이 써서 올 9월에
게재된 논문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공동체 기반의 로컬 쇼핑 경험 디자인입니다. 로컬 숍, 즉 지역 상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장소이죠. 이 지역 상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로컬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로컬 비즈니스의 관계적 가치를 기대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또 대규모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지역 상점은 관계 중심적 단골 장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방문을 유도해서 단골을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로컬의 공간 기반 비즈니스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생성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경영학자들이나 마케팅 연구자들이 고객 관계 관리, 즉 CRM 전략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들은 지역 상점과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상점만을 위한 CRM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로컬숍은 첫 번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또 다층적이고 커뮤니티 기반의 관계 가치를 중시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웃 가게들 간의 응집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경험을 잘 활용해야 가게도 살고 지역도 삽니다. 로컬숍은 그 한정된 자원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에 탭인하거나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보는 그런 솔루션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사진의 예시는 나우 웨이팅이라고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요. 대기가 긴 맛집 등에서 대기 고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RM 솔루션입니다. 이 차례가 돌아오면 알림을 주는 솔루션인데 예상 대기 시간이라든가 대기 인원을 알려주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대기 시간 때문에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확 줄고 또 재방문 고객과 신규 고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를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아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컬숍의 두 번째 특징인 다층적인 고객관계, 또 커뮤니티 기반의 다층적 고객관계를 10분 활용한 CRM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다층적 고객관계는 로컬숍의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역성 기반의 커뮤니티입니다. 이 대전의 성심당 제과점 많이 들어보셨죠? 대전의 자랑입니다. 성심당은 이런 지역성과 아이덴티티를 마케팅에 10분 활용합니다. 심지어는 사진에 보시는 보문산 메아리처럼 빵의 이름과 모양까지도 지역의 유명 장소를 차용해서 지역적 관계성을 토대로 고객과의 그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성심당 빵이 워낙 맛있고 독특하기 때문에 대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갈 때 이 성심당 빵을 선물하기를 즐기는데 사실 외지인들도 이런 강한 지역적인 아이덴티티를 느끼면서 그 오센틱한 경험, 요새 그 찐이라고 하죠. 이런 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심당은 그 대전이라는 지역성을 잃는 순간 그들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잃고 전국의 수많은 그 맛있는 빵집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사실 그 성심당은 지역 상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로컬숍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입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 신사동의 풍월당을 잘 아실 텐데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의사 한 분이 차린 로컬숍으로 시작한 집입니다. 이곳에는 구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음반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르는 재미는 물론 유명한 음악 평론가와 또 연주자들 초청해서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과 또 연주회를 개최하기 이르렀습니다. 풍월당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고객 기반은 더 이상 로컬이 아닙니다. 이 로컬숍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관심사 기반의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고객이 로컬로 찾아오는 그런 뻗어나가는 로컬숍 또는 그런 끌어들이는 로컬숍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 관계 기반은 지역성과 관심사를 동시에 기반으로 하는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 자전거 카페를 가보셨을 텐데요. 그 대전 어운동의 벨로 코펜하겐이라는 하겐도 그런 자전거 친화적 카페인데 뭐 자전거 주차 시설과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구를 갖추고 인테리어도 물론 뭐 자전거 테마로 꾸며서 지역 자전거 동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함과 동시에 커피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관심이 없는 일반 지역 고객들도 이런 자전거를 테마로 그 신선한 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고객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또 근처에 이 자전거 루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루트를 이용하는 외지인들도 이 지역의 쉬어가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맛배집이라고 와인 바 겸 문화 공간으로서 대전의 그 문화예술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흥동이라는 그런 동네에 있는데 대흥동은 그 예전에 소극장과 독립 영화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거의 다 사라져버린 그런 곳입니다. 맛배집이 풍월당과 다른 점은 지역 예술가에게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 기반의 지역성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고, 비슷한 점은 관심사 기반이라는 점 외에도 뭐 서울에서 이제 대전 공연을 기획할 때 맛배집을 이용하는 등 이 지역 기반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숍은 이 개별 상점을 넘어서 인근 지역의 복합적인 경험 요소를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닭집은 아이스크림 매장과 연계한다든지, 뭐 뷰티숍은 포토 스튜디오와 제휴를 해서 고객들에게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그 바와 같이 2019년에 연희동과 연남동을 하나의 커다란 백화점 컨셉으로 엮어서 100가지 상점에서 맛집 투어나 뭐 공예 투어 등 이런 테마로 상권 전체를 연계한 그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한 그런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로컬숍 활성화 전략 부분에서는 시간상 디자인 띵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프랜차이즈 등과 차별된 이런 지역만의 특색, 문화와 자원, 그리고 관심사 등을 활용해서 로컬숍을 찾는 고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로컬숍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통해 보여드렸던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디자인 띵킹으로 참여를 설계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진짜 문제 정의하고 창의적이고 발상적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 또 지역 활성화 사업도 공동체 중심, 콘텐츠 중심, 또 주민 참여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디자인 띵킹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맥락에서 디자인 띵킹으로 찾아내고 해결해야 될 많은 진짜 문제들이 지역의 산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역 활성화를 디자인 띵킹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